따로 사는 부모님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알지만은 저들도 살기 뭐 곤란스럽고 이러니까요. 부모님 스스로는 나이 먹으면서 의례 아프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치명적 질병 신호도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신체적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조기에 발견하면 와상이라 하면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것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거나 그런데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가족 수는 줄어들기만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모시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항상 죄송스러워요. 가까우면 좀 더 이제 많이 찾아뵐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픈 거지. 걱정한다고 또 해드리는 건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겨우 찾아뵙는 처지. 과연 부모님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 부모님들이 작은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건강하신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거인의 정원을 보면 높은 담장 안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거인에게는 사계절 구분 없이 바람 불고 추운 겨울철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치 홀로 사는 노인의 마음을 비유한 것 같은데요. 고령자 거주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10년 만에 54.7%에서 28.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홀로 사는 경우가 23%, 노인 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44.5%로 집계됐는데요. 결국 고령자 3명 중에 2명은 노인들끼리 따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고령자들만 생활하는 경우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이죠. 자식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동화 속 거인은 끝없이 계속되던 이 겨울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바로 조그마한 소녀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정원에 들어와 놀고 말을 걸면서 끝없이 이어지던 겨울이 사라지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죠. 따로 사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급격한 건강 악화나 중증 질환은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찾아뵐 때마다 또 전화 통화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의 초기 증상을 시시콜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니? 엄마 왜 그래요? 왔냐? 내가 빨리 나오려다 보니까 숨이 찼어. 아니 여기서 이만큼 나오는데 숨이 차요? 엄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얼마 전에도 딸이 아빠 치과 갔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아닌데. 노기남 씨는 며칠 전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숨이 차곤 했지만 며칠 전에는 아예 숨을 못 쉴 것 같았다. 다행히 남편이 함께 있어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문제는 심장이었다. 주무시다가 숨이 너무 차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응급실에 오셨죠.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에 동반된 심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통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는 병, 심근경색. 그런데 노기남 씨는 통증이 없었고 숨이 차다가 호흡장애가 왔다. 내가 나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니까 좀 참아봐야지. 그러다 이제 병을 기르는 거예요. 통증이 없었어요. 이분은 이제 당뇨를 갖다가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심장은 1분에 70번 정도 뛰며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킨다. 이런 심장 자체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게 되는데 동맥경화증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나 노인의 경우에는 통증 없이 숨 차는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의 심장 질환은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일까? 어지러워가지고 자꾸 편안치가 않고 눕질 못하겠고 숨이 찬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 앉으면 조금 낫고 들어놓으면 또 괴로워서 잠도 안 오고 막 답답해요. 숨찬 증상 외에도 감기가 아닌데 계속되는 마른 기침, 쌕쌕거리게 되는 천명, 치주질환이 아닌 턱과 잇몸의 통증, 또 갑자기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점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슴이 불편한 느낌이고 그런 느낌들은 답답하거나 조인 듯하거나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래 달리기 할 때처럼 그 심한 운동할 때 가슴이 숨이 차고 답답해지는 그런 증상과 매우 유사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독거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상태가 변화가 평소에 있는지 뭐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자주 전화 드려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고령의 부모님께서 체했다고 자주 가슴 답답해 하시거나 이유 없이 숨이 차다고 하시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아버지! 괜찮아. 잠깐 어려워서 그랬어. 그러게 내가 가지고 온다니까요. 빈혈이 있나? 요즘 가끔 그래. 괜찮을 거야. 이시훈 씨는 지난주 갑자기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난생 처음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이시훈 씨. 그가 쓰러졌던 곳은 사무실 한쪽. 운동을 위해 매달아 놓은 기구 아래였다. 근무 도중 여기서 가끔씩 스트레칭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순간에 여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귀에서 왼쪽 귀에서 윙 하고 소리가 이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이걸 꽉 잡았죠. 꽉 잡았는데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이시훈 씨. 다급한 동료들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어지럼증 때문이었다. 어지러운 게 어느 정도 어지럽냐면요. 이렇게 돌르잖아요. 이게 그냥 이 위에서 땅으로 팍 꺼진다랄지 이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휘청거리고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움직이면 계속 토한 그 토증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어지럼증의 원인은 귀 때문이었다. 병명은 이석증. 양성 발작성 위치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한다.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구토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빨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귀 안쪽을 보면 반고리관과 연결된 이석기관에 이석이라는 돌 부스러기들이 있어서 상하 또는 수평 움직임을 감지해 중심을 잡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석기관과 연결된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석이 부스러져 반고리관에 들어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어지럽게 된다. 노화나 충격으로 유발되는 이석증이다. 극한의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으로 오해하기 쉽다. 증상이 심한 경우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거나 심하게 몰리기도 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증상이 잦은 편이다.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석증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숙이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눕거나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이석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한 증상에 비해서 치료법은 단순해 보인다. 이석 정복술 또는 애플리 치료법이라고도 부른다. 이석 정복술이라는 거는 이 이석 기관에서 떨어진 이석이 반고리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석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제자리 이석기관이 되겠죠. 이석기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증 환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 중노년층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퇴행성 노화를 이석증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는 이유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어지럼증은 낙상이나 골절 같은 치명적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뇌에서 오는 게 한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 오는 거. 근데 하지만 실제 빈혈, 우리가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빈혈로 생각하는데 빈혈이 없으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마, 전 부치기 전에 뭐 좀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아까 밥이 안 넘어가길래 물에 말아서 먹다가 잠깐 놔둔 거야. 아유 다른 반찬이랑 좀 잘 좀 챙겨서 드시죠. 귀찮은데 대충 먹지 뭐. 나 요즘 있잖아. 이빨 시원찮은지 좀 씻기가 힘들어. 아 진짜. 추운 겨울 박덕임 씨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집안에서 보낸다.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3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냉질에도 딸은 못 오고 이제 어디 무슨 잔치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한 번씩 만나보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 건강도 걱정이다. 요즘에는 매일 집안을 이렇게 30분 정도 걸어 다닌다. 발을 서로 부딪히면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도 매일 15분씩 해본다. 밖에서 따로 운동 안 하세요? 밖에서는 안 나가봤어.
나가서 운동은 안 했어. 삐쓱 말라있어. 이렇게. 다행히 비만은 피한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야윈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식사는 아침, 점심 2번. 국수 같은 간단한 음식이 좋다. 되도록 단출하게 먹는다. 혼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내놓고 먹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되고 막 그냥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그렇지. 먹을 것만 딱 해서 그냥 먹고 또 다음에 또 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지. 습관이 되다 보니 말없이 혼자 그리고 빨리 먹는 게 익숙하다. 반찬은 늘 2가지 종류를 넘기지 않는다. 박덕임 씨 건강과 영양 상태는 괜찮은 걸까? 먼저 일주일 식단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간식은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드시는 거죠? 간식을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먹고 있어도 어떤 데는 그냥 잊어불고 안 먹을 때가 많아. 그러셨어요. 분석 결과 박덕임 씨는 권장 에너지 섭취량의 37% 정도만 섭취하고 있었다. 영양소 섭취 구성 비율에서도 적정 기준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지나치게 높고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노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량 역시 권장량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음식, 이게 밥 같은 걸 너무 좋아하셔서 탄수화물은 많은데 단백질이 없어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질 않아서 영양 결핍이 있어요. 그렇다면 박덕임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떨까?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체지방량이 너무 많은 상태. 특히 복부 비만율이 높게 나왔다. 체중은 정상이지만은 비만이 배에 몰려 있고 다리 근육이 약한 거가 특징적이고 2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특히 고관절 쪽에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육량이 부족한 이런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체형이 유지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2.7%가 필요 에너지량을 75%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고 영양소의 경우에도 절대 필요량 미만 섭취 인구가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섭취 부족량을 분석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에너지 섭취 부족량, 특히 남자 독거 노인의 부족량이 심각한 상태였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잘 계시는지 문안 인사를 할 때 그 정서적인 문제가 어떤지, 혹시는 말수가 적어지고 뭐든지 관심이 좀 떨어진 어떤 우울감이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식사 섭취가 덜 되기 쉽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면서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시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7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영국에서 의학 교과서로 여겨진 책, 의학의 관찰입니다.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고도 불렸던 의사죠. 토마스 시드넘이 쓴 책인데요. 의학의 관찰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토마스 시드넘이 환자를 진단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세심하고 철저한 관찰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알아낼 수 없는 증상, 또 환자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외래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자주 찾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치주질환, 급성편도염, 고혈압, 급성상기도 감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성질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증상을 바로 알 수 있는 급성질환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시기에 비교적 일찍 병원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원 환자를 살펴보면 폐렴, 추간판장애, 백내장, 위장염, 치핵, 척추병증 등으로 집계됐는데요. 결국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악화되는 질병의 경우 참으실 만큼 참으시다가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야 병원을 찾으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봐 아니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병이 악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 그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왜 팔을 기대고 설거지 하세요? 아,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지. 아유. 엄마, 무릎은 왜 구부리고 걸으세요? 내가 그랬니? 늙으면 다 여기저기 다 아픈 거야. 괜찮다. 중부 제천의 한 농촌. 노안 긴 겨울철이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일손이 바쁘다. 비닐하우스 안에선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문제는 허리. 일에 열중하다 보면 구부린 허리를 펴기가 쉽지 않다. 농사일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해야 하는 일이 많은 편. 허리 아픈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오이같이 길면 서서 하면 되는데 딸기는 어쩌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파요. 요 있으니까 좀 쓰래. 그나마 이거 이걸 안 들으니까 들고 안 댕기니까 좀 쓰지요. 농사 짓는 분들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면 거의 허리가 다 아프다고 봐야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비농업인들의 허리 통증 유병률은 15.7%, 반면 농업인들은 43.5%에 달했다. 반복적으로 통증을 겪는 인구를 집계한 결과다. 대부분의 경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이어서 걷는 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고령자들은 걷는 모습과 자세도 달라진다. 이래 못 걸어 댕겼어요. 애들이 업고 댕겼지. 척추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인다 쓰질 못했어요. 아프면 이렇게 해가지고 쉬고 또 쉬다가 또 하고 그렇지. 그런데 허리 통증 외에도 고령자들의 보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다. 양쪽 다리 다 관절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시방 해수로 9년째인데 또 이 짝이 조금 아파요. 아파서 쩔렁쩔렁하겠어요. 예. 고령자들을 걷기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병,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에서 어떻게 다른 차이를 보일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 아프다. 척추관 협착증은 걷다 보면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계단이 고통스럽다. 쉬다 걸으면 한동안 걸을 수 있거나 걷자마자 통증을 느끼는 차이도 있다. 고령자 척추 질환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허리를 굽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박흥남 씨.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허벅지가 못 견디게 아파온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시 쉬어야 그나마 계속해 걸을 수 있다. 예상대로 문제는 척추였다. 급격한 퇴행성 변화로 척추뼈가 심하게 굽어 있었다. 머리의 중심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상은 허리를 펼 수 있다면 이 머리의 중심선은
골반을 통과해야 합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것을, 즉 꼬부랑 할머니라고 우리가 하죠. 요추부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는 척추뼈와 신경 전달 통로인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자는 급격한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붕괴돼 척추뼈가 어긋나는 전방 전이증, 그리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짓누르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면서 견디기 힘든 통증을 유발했고 급기야 허리가 굽어지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으로 악화됐다. 운동요법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지나 있어 부득이하게 수술이 결정됐다. 왜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친 걸까? 자신한테 그런 말 안 하고 내가 인간하면 내 힘으로 병을 나서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고 안 되니까 그런지 차츰 이러고 된 것이에요, 허리가. 한 해, 두 해 보고 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자주 뵙고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며칠 보다고 명절 때만 찾아가서 그런 거 보고 나중에 알았다는 게 좀 송구스럽죠. 치료를 마지막까지 미뤘던 만큼 수술법은 간단하지 않게 됐다. 척추 교정 및 유합술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보통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척수신경을 짓누른 황색인대를 제거해 척추관을 넓히고 어긋난 척추뼈를 맞춘 다음 인공디스크나 환자 본인의 뼈를 삽입해 척추를 펴고 고정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척추와 하지를 바르게 정렬해서 인체의 균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보시다시피 엑스레이 보시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서 펴기 어렵고 목도 이렇게 힘들게 들었던 부위들이 수술 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허리가 펴지고 목도 편안한 자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 다시 만난 박흔남 씨는 허리를 편 상태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 통증이 없게 돼요. 허리 통증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님을 만나서 뒤에서나 또는 옆에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걷는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약에 1년 전에 비해서 체형이 변했고 또는 걷는 모습이 달라지셨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나 척수센터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왜 이렇게 체형이 변했는지, 또 왜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는지, 단순한 이것이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뚜렷한 퇴행성 척추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 수명은 2004년 78세에서 2014년 82세로 10년 동안 4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장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론 따로 사시는 부모님 인구도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따로 사시는 노년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각자 환경에 알맞은 건강유지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설 연휴부터라도 부모님 건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당한 건강유지법을 시작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